이 개천절은 잘 아시다시피 민족 국가로서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하늘에 감사드리는 우리 민족 최대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세대들은 과연 이 단군 신화라든지 개천절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은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KBS 특강 오늘 이 시간에는 개천절을 맞아서 특별히 이 단군 신화와 또 개천절의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 단군 신화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최광식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우리 민족이 이런 단군의 어떤 개국 이념이라든지 정통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최근에 와서는 단군 경시풍조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단군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뿌리고 네. 마음의 고향인데 요즘 소위 서구화, 국제화, 세계화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거는 좀 보잘것없고 서구의 것 또는 외국의 것만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예. 우리의 것을 이제 경시하다 보니까 단군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경우 또 너무 이제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단군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경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모르고 계셨던 사실들을 많이 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서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최광식 교수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의 최광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단군 신화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만이산 성화체화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지난번 올림픽 대회라든지 또는 아시안 게임, 이번에 월드컵 때도 아마 그랬죠. 만이산에서 이제 성화를 체화하는데 저 만이산이 바로 이제 소위 단군이 하늘의 제사 지내던 천제, 즉 여기 보면은 참성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성단이다. 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 올림픽 아테네에서 올림푸스 산에서 성화 체화하듯이 우리도 바로 이 만이산에서 이 성화를 체화해서 이제 체육대회나 전국 세계적인 대회도 바로 여기서 이제 체화하는데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현대적인 아주 최신식 또는 최고의 시설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체화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바로 이제 단군과 관련된 곳에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사회자께서도 요즘 너무 단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 속에 잊혀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되새김질하면 다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실 단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개천절을 맞이해서 이 개천절의 유래, 그다음에 단군 신화의 역사적인 해석, 그다음에 단군 신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현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천의 의미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개천하면 말 그대로 하늘을 열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늘을 열었다라는 의미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내려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국했다, 나라를 열었다. 두 가지 의미가 복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단군 신화, 단군 신화는 여러 가지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오래된 게 이제 잘 아시는 이련 스님이 찬한 역사책이 뭐가 있죠? 삼국유사. 그다음에 이승유가 찬한 제왕홍기. 그다음에 권람이 찬한 응제시주. 그다음에 이제 세종실록지리지. 이렇게 단군 신화가 여러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형 내지는 원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삼국유사의 고조선 쪽의
단군 신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삼국유사의 고조선. 저기 보시면 고조선하고 그 옆에 왕검조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단군신화 삼국유사의 내용에 보면은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위서에 이르기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사설을 인용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에 이르기를, 고기, 고자는 옛 고자입니다. 옛 고자에 쓸기자에서 고기. 이걸 어떤 학자는 그냥 단순한 옛날 기록이다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건 단군 고기다, 단군의 역사를 기록한 고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고기에 이르기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 이제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인간 세상에 이제 뜻을 두고 있는 것을 그 아버지인 환인이 알고 그 태백산을 내려다 보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소위 홍익인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아들인 환웅에게 환인이 천부인 3개를 줍니다. 천부인. 천부인이라는 건 하늘 천자에 부할 때는 그 부적할 때 부자예요. 그다음에 인하면 도장할 때 인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보냈다라는 것을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증거품 3개를 주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게 합니다. 근데 이 인간 세상에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리 3천을 거느리고 내려가게 합니다. 내려와서 어디에 내려오냐면 태백산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태백산에 대해서는 설이 많습니다. 대체로는 이제 묘양산, 지금의 묘양산이라고 보는데, 어떤 학자는 뭐 육당 같은 경우는 이를 이제 백두산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근데 태백이라는 말이 지금 근데 저쪽에 와보면 또 태백산이 또 있죠, 우리. 근데 이 태백이라는 말은 백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특정한 어떤 산이기도 하지만 아주 큰 산, 이제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태백산, 지금 대체로는 묘양산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 그래서 그 내려온 데를 귀신 신자하고 저자 시자, 시장할 때 신시라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려와서 환웅이 환웅천왕이라고 하늘 천자에 황제할 때 황자고 불렀다고 하고 있고, 이때 내려올 때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풍백은 바람 풍자고요. 그다음에 운사, 구름은, 그다음에 우사, 비, 그러니까 바람을 다스리는 신하, 그다음에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 비를 다스리는 신하를 데리고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곡식과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이제 주관했다. 그리고 인간의 360여사를 주관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굴 속에 고모고 범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그 환웅이 내려왔고, 환웅과 내려온 풍백우사 운사가 있고, 또 거기 한 3,000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곰과 범도 나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환웅에게 와서 이제 환웅천왕을 이때는 귀신 신자와 환웅할 때 뒤자 웅자를 써서 신웅 이렇게 부릅니다. 환웅천왕을 신웅에게 와서 우리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요즘 말로 나도 인간이 되련다.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일광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합니다. 이 공과 범이 이제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굴 속에서 100일 동안만 내가 이거 참으면 이제 되겠구나 하는데 이제 그 곰은 이제 이거를 해냈어요. 근데 범은 이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을 다 채우지는 않았는데 37일 동안 37일 그러면 이게 37일이 아니죠. 며칠이죠? 예, 21일. 21일 동안 이제 길을 해서 곰은 이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돼요. 여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곰녀라고 그러나요? 웅녀라고 그러죠, 우리가. 웅녀. 그래서 이제 그 웅녀가 이제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또 욕심이 또 하나 생겨서 처음에는 사람이 되기만 바랬는데 이제는 혼인이 하고 싶어가지고 혼인이죠. 그 말 타면은 채찍질하고 싶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환웅에게 이번에는 혼인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환웅이 거짓으로 화해서 웅녀와 이제 관계를 해서 이제 그 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가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애가 낳은 애 이름이 바로 당군왕검이에요. 바로 당군왕검. 그래서 이 당군왕검이 즉위한 지 이제 50년이 지나서 평양성. 이 평양성에 대해서도 설이 많습니다. 지금의 평양이라는 북녘에 있는 평양이라는 견해, 뭐 또는 요동에 있다는 견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도읍해서 국호를 조선이라고, 조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조선. 그리고 그랬다가 도읍을 백악산에 이제 아사달로 옮겨서 그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여기에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해에 기자, 여러분 기자라는 말 들어봤죠? 기자조선 할 때 이 기자를 조선 후에 봉합니다. 일종의 이제 조선국의 이제 제후로서 봉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단군이 다스렸던 지역에 기자가 오니까 단군은 다른 데로 옮기게 되겠죠. 장단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가지고 산신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1908세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는 여태까지 들었지만 지금 고조선조에 있는 단군 신화 내용을 제가 쭉 그대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말씀드린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군 신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신화다. 아니면 어떤 분은 아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라 사화다. 사화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대로 역사적인 이야기다. 쉽게 얘기하면 픽션이다, 넌픽션이다. 이제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또 사화라고 보기엔 이것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든지, 뭐 요즘 같으면 낙하산 타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또는 뭐 1,000몇백 년을 살았다든지, 그런 건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게 너무 신화다 그러면 이건 우리 역사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뭐 개국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자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천부인 세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농경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따라서 이것은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화기는 한데 뭔가 역사적인 어떤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역사적인 반영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제일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그 신들의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사람이죠, 그죠?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서 더군다나 지금까지 남겼다는 것은 뭔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화기는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화를 보더라도 신화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영웅 신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건국 신화도 있고, 또는 농경 신화도 있고, 시조 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신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단군 신화는 농경 신화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건국 신화를 볼 것이냐, 여기에 또 이제 그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군 신화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존재가 환인입니다. 환인. 그 환인이 이게 뭔가? 근데 그 이련이 그 줄을 붙여놨어요. 환인은 재석이다. 재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이제 있습니다만은 인도에 원래 이제 이 토착신으로서 이 재석천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석천. 그러니까 재석천, 따라서 재석은 뭐죠? 천신입니다. 천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환인은 재석이다. 그러면 천을 뜻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언어학적으로 환인, 환하다. 이런 어떤 하늘에서의 어떤 빛,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환인이라는 존재는 이제 즉 천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따라서 그의 아들인 환웅은 하늘의 자손이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천손이라고 합니다. 천손. 그런데 그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천강. 이런 걸 천강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는 또 천강신화와 또 뭘로 나눌 수가 있죠? 난생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화가 있고 알에서 난 석탈해 같은 경우 김할지, 그다음에 또 김수로 알에서 났죠. 이런 거 이제 난생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크게 보면 천강신화하고 난생신화가 있는데 원래 인간은 난생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태생이죠, 태생. 태생인데 알에서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뭔가 다르다, 색다르다.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 색다르다, 신이하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카리스마, 신이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화에 있어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든지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이제 이런 신화가 있는데 이 단군 신화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천강신화다. 천강신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지상세계에 날아가서 다스리게 하면서 이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즉 자기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을 모두 이롭게 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 신화는 나중에도 또 이것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주 평화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보편적이면서도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 평화적이며 보편적인 신화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신화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 신화도 그렇지만 이 투쟁적인 신화들이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이기고 말이지. 근데 우리는 신화 자체도 아주 평화스럽고 그러면서도 자기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뭔가를 이렇게 베푸는 뭐 이런 것이 우리 단군 신화의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단군 신화에서 또 중요시되는 부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디로 내려왔죠? 아까 어디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무슨 산? 지리산? 네? 태백산. 네. 이제 물론 태백산은 이제 묘양산이라고 이제 뭐 보는 견해가 되게 통설이긴 합니다. 뭐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산으로 태백산, 신단수 이렇게 내려왔죠. 신단수. 신단수라는 거는 이 신단이라는 나무, 나무로.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신이 내려올 때 그냥 이렇게 평지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산으로. 산에서도 나무 있는 데로 내려온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민간 신앙에서 가장 대중적이라고 그럴까 보편적인 게 사실은 산신신앙입니다. 산신. 산신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은 천신이 바로 산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산을 통해서. 그리고 산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산은 높잖아요, 그죠? 네. 그 높은 산에서도 뭐예요 이게? 나무 이걸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 단군 신화에서 중요시해야 될 게 이 아까 말씀드린 천부인 세계입니다. 천부인 세계. 하늘에서 보냈다라는 것을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인이라는 건 이제 인장. 우리가 보통 인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도장만 얘기하지만 그걸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물 세 개를 보냈다고 그래요. 세 개를. 근데 세 개가 뭘까? 근데 이 단군 신화가 나타나는 이 시기에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이 이제 바로 이 칼. 요거는 이제 비파, 중국의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거 비파형 동검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이제 발전시켜서 세형 동검, 아주 예리한 이제 세형 동검으로 나타나는데 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칼입니다. 네, 세형 동검. 이건 아주 날카롭게 아주 이 폭이 아주 좁죠.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네, 단유세문경. 이건 뭐냐면 뉴라는 건 꼭지입니다. 꼭지.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유세문경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거울은 이쪽이 아니라 이 엎어져 있는 부분이 거울이죠. 거울 부분인데 근데 박물관에 가보면 이거는 안 보여지고 뒤만 보여지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쪽은 다 녹이 있어서 사실 안 보이고 우리가 이제 이게 조문경이냐 세문경이냐 이거 알 수 있는 거는 뒷부분이니까 뒷부분만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청동기 시대 아주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주령. 이거는 이제 둘레, 여섯, 여덟이지만 이제 7개인 것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칠주령. 방울. 청동기 시대의 유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뭐였죠? 비파형 동검하고 세형 동검, 칼. 그다음에 단유세문경, 단유조문경, 거울. 그다음에 방울. 칠주령, 팔주령, 방울.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세 개가 지금 우리나라의 무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신기입니다. 이 세 가지. 왜 그러냐면은 무당 굿하는 거 보셨어요? 네. 뭐 들고 있습니까? 칼 들고 있죠. 또 방울 들고 있죠. 거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거울은 어디 있어요? 무당 집에 있습니다. 이걸 명도라고 그래요. 명도. 이게 신이 아주 신들려가지고 강신무인 경우에 보면은 무당이 되는 그 내력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이제 어느 날 꿈에 신병이 들어서 스름스름 앓다가 꿈에 어느 산에 몇 번째 나무 밑을 파봐라. 그래서 파보면 이제 줄이 명도가 나와요. 거기 보면 북두칠성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주 좀 뭐랄까 신기가 센 이제 무당일수록 아주 좋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게 이제 무당 증명서입니다. 이걸 명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울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아까 태백산, 신단, 수 그랬잖아요. 네. 무당들이 굿할 때 보면 이 대자비 하는 거 보셨죠? 네. 이래가지고 신이 내리는. 그러니까 이 나무를 통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군 신화와 지금 우리 현대 민속 내지는 무속과 상당히 사실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근데 우리 단군이 무당? 야, 무당 그거 아주 미신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은 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일본의
천황이 갖고 있는 삼정신기가 있어요. 일본 천황은 뭐죠? 검, 경, 옥입니다. 우리로 지금 고고옥이라고 이렇게 태아 모양으로 생긴 옥 있죠. 이 일본 천황의 삼정신기는 검경옥이고 우리는 검경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이건 톡인데요. 톡인데 청동기 시대 특히 고조선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 미송령 의주 지방의 미송리라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미송령 톡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의 그 대표적인 것이고 이 미송령 토기의 분포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대체로 보고 있어요. 지금 미송령 토기가 근데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북한의 이제 평양 역사박물관에 있고 중국의 그 요동 지방에 그 박물관에 그 길림성하고 연영성 박물관에 좀 있어요. 우리 남한에는 지금 딱 그 우리 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만 이제 이게 소장이 돼 있습니다. 자, 그 이 고조선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유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풍백, 우사, 운사, 바람, 구름, 비. 뭐와 관련되는 거죠, 이게 다? 사실은 농경과 관련된 거죠. 농경. 그리고 그 밑에도 나옵니다. 곡식과 관련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구신화가 이게 건국신화가 아니라 농경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이따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360 여사, 100일, 37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360이라는 게 되게 우리로 치면은 이 돌에 해당합니다. 돌. 1년 아니에요, 1년. 100일. 그야말로 100일이죠. 37일. 21일, 37일. 요즘은 뭐 37일 개념이 없죠. 애 낳았다 그러면 당장 찾아가서 뭐 꽃바구니 갖다 주고 산부인과에서 나니까. 과거에는 애 낳으면은 쭉 금줄 쳐가지고 아들 낳느냐 딸 낳느냐에 따라서 수도고 고추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 37일이었잖아요. 그 사이에는 아무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구신화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산부인과에서 낳기 전까지 집에서 이렇게 낳을 때는 항상 지켰던 민속입니다. 그죠? 지금도 37일은 이제 사실은 거의 지켜지지 않지만 100일과 돌은 아주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당군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곰과 범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곰부족과 곰부족. 그다음에 범부족. 이거 뭐 나중에 곰이 웅녀가 되잖아요. 웅녀족. 그다음에 뭐 호랑족. 호랑족. 이 토착 세력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른 지역에서 왔다. 유이민 집단. 그러니까 굴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웅녀족과 호랑족. 거기에 새로이 등장한 환웅족. 여기에서 곰은 사람이 되고 범은 사람이 되지 못한 거는 범은 이 새로이 들어온 유이민 집단인 환웅족과 결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 곰, 웅녀족과 결혼했다는 것도 이것이 곧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라는 게 아니라 환웅족과 웅녀족이 연합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단군왕검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타났고 이것을 개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즉 새로운 사회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하면은 국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형성됐다. 이것을 이제 국가가 형성됐다고 보면은 아주 건국신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것을 국가 형성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다 하면은 이제 국가라기보다는 농경사회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냐면은 이 개국한 시기가 여고동시다. 삼국유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고동시할 때 고는 뭐냐면 이 요임금을 얘기합니다.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기다. 근데 이 시기가 기원전 2333년이에요.
동국 동감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우리가 아까 그 사회자께서 지금 단기 몇 년이라고 그랬죠? 응? 그러니까 2003년에 2333년을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4336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단기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기원전 2333년이 과연 청동기 시대인가? 이게 이제 의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세계적으로 기원전 한 3000년 전부터 청동기가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히타이트라든지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다채로 기원전 10세기, 즉 기원전 1000년 전후에서 청동기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 통설이에요. 그렇다면 기원전 2333년이 과연 청동기 시대였을까? 청동기 시대가 돼야 비로소 국가가 형성된다고 그러거든요.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지어 살다가 신석기 시대에 이제 농경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잉여선 산물이 생기면서 부익부 빈익빈 나타나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복자와 피정복자 이것이 결국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되면서 국가가 형성된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럼 청동기 시대가 돼야 국가가 형성되는데 우리나라 청동기는 BC 10세기 전이니까 그때 돼야 국가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기원전 2033년이면 이게 연대가 안 맞는다. 연대가. 그러니까 그것은 농경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뭐 지금 기원전 우리는 3000년부터 당군이 존재했고 국가가 형성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당군농 이제 발굴하고 복원한 이후에 이제 더욱더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나중에 아사달로 옮겼다가 또 장단경에 갔다가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평양성이 과연 어디인가? 평양 그러니까 지금 평양이 있죠? 북한에. 그러니까 종래의 대체적인 통솔은 평양이었어요. 그러다가 고조선의 영역이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 지금 중국으로 치면은 이제 그 길림성이나 연영석 지방까지 했다. 그거 보니까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오히려 요하 지역이다. 그래서 요동 중심설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평양 중심설, 요동 중심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수도를 옮긴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명한 그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은 처음에 요동에 있었다가 평양으로 옮겼다. 이동설 이런 걸 주장했어요. 이동설. 여태까지 남한학계에서는 이 이동설이 일종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래에는 이제 평양 중심설이었는데 요동 중심설이 나왔다가 이동했다. 요동 중심에서 평양 중심으로 이동했다. 근데 북한은 1993년 당군능이 발굴하기 이전까지는 요동 중심설이었는데 이 발견된 이후에는 평양 중심설로 이렇게 지금 통설, 정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500년간 다스렸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년간 다스렸다. 뭐 1908년 동안 살았다. 그거는 자연인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다른 세력이 와서 밀려가지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군 신화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곱씹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지금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제 또 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 신화냐, 농경 신화냐 하는 얘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환웅이라는 존재는 어떤 농경과 관련된 의미가 있고 당군의 존재는 건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당군 신화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농경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다.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농경이 중요하냐면 세계 역사상 신석기 혁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석기 혁명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하면서
거기 농경을 하면 씨를 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거둘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정착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자손도 낳아야 되고, 그죠? 계속. 그다음에 문화도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이후에야 어떤 인간 사회 내지는 그 문화 이런 개념이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고 이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이제 계급도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갈등도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 이제 새로운 사회로 또 넘어가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농경 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회, 그 문화의 하나의 어떤 그 뿌리를 터전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서 구석기인이 살았다, 구석기인의 뼈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구석기인은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자손과 연결될 가능성이 적은 것이죠. 근데 신석기인들은 정착을 하니까 계속 그 소위 말하는 계승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혈연적으로도 계승되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가 계승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농경을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기록. 물론 이 기록 아니고도 그 유물을 통해서 신석기 유적이나 유물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 신석시대 농경을 했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문헌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 현재 문화, 어떤 전통 문화와 연결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건국신화죠. 건국신화. 국가가 형성됐다. 물론 지금 근대나 현대의 국가는 다르죠. 규모가. 뭐 지금은 뭐 몇천만 뭐 그러지만 이때야 뭐 몇천 또는 몇만 뭐 이 정도. 하지만 하나의 이제 어떤 국가라는 것이 근대나 현대 국가의 개념하고 이제 다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형성됐고 따라서 요즘에는 과거에는 고대 국가의 기준이 율령반포나 불교 공인이었는데 요즘은 건국 신화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세요. 고구려에 주몽 신화가 있죠. 백제에는 온조 신화가 있죠. 그다음에 신라에는 혁거세 신화가 있고, 그다음에 가야에는 수로왕 신화가 있고. 남아 있는 나라라면 이건 국가예요. 신화. 그러니까 신화의 존재 여부가 국가 형성의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도 이제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단군 신화는 그런 신화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화고, 제왕운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이 있고 거기에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핏줄 속에서 한 계통 속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지역 신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단군은 그 위에 있는 더 뿌리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최초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그와 마찬가지 얘기지만 삼국사기를 보면 말이죠. 신라, 고구려, 백제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삼국유사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고조선 우리 역사는 어디까지? 삼국시대부터예요. 그 이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유구한 역사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한 5,000년 조금 이제 과장되긴 하죠. 하여튼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단군 신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제 물론 기원전 이제 2033년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잠시 이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단군 신화는 투쟁적이거나 남을 해치거나 남한테 군림하거나 이런 신화가 아니에요. 아주 평화적이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홍익 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 인간이라는 것은 내 집 식구 또는 내 같은 직장 또는 내 고향, 내 학교 이런 좁은 사회가 아니라 뭐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또 세계, 인간 세계 모두 이것을 이롭게 한다. 매우 나와 남 또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남의 민족까지도
이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군 신화야말로 사람들은 단군 그러면 이건 폐쇄적이고 뭐 민족주의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군 신화의 내용이야말로 굉장히 국제적이고 세계적이다. 세계적이다. 그리고 이 단군 신화는 이 여태까지 보면은 민족의 실현기에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단군 신화가 실려 있는 삼국유사라는 것이 이련 스님이 몽고의 그 간석기 실현기에 이걸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세에 들어왔을 때 우리끼리 뭔가 민족적인 어떤 일체감, 동질성, 구심점이 되기 위한 그런 존재로서 의미로서 단군의 존재를 이제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또 일제 시기, 일본의 그 식민지 시기에 이 단군 신화를 더욱더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고 단군 신앙도 나타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북한에서 이렇게 단군능 발굴하고 단군능 복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쪽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뭔가 어떤 민족 나름대로의 어떤 구심점, 사회 통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단군능을 발굴하고 복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하나의 그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렇게 분단이 돼 있잖아요. 네.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왜 통일해야 되느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왜 체제와 이념이 달리하느냐? 민족은 같은데 국가가 두 개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로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명분, 그게 뭐예요, 결국? 같은 민족이라는 건데, 같은 민족이 갈등 혈통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단군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단군의 자손. 아니, 그 통일하자 그러는데 왜 통일하자? 그러면 민족의 동질성이다. 그 민족의 동질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단군능이죠. 우리는 남쪽에서는 강화도 만이산에서 아까 참성단에서 이제 천재를 지내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단군능을 이렇게 발굴해서 복원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북한에 있어야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적인 이제 그런 구심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북쪽뿐만 아니라 남한의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이제 남북 공동 개천제를 지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단군능이 있고 저걸 지금 적석총으로 저기 장군총 있죠? 그 모습들에서 몇 배로 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만은 이거는 작년 10월 3일 처음으로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 공동 학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한과 북한이 같이 공동 학술 토론을 한 처음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는데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이 학술 교류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학술 교류 최초로 하게 된 것도 단군에 대한 겁니다. 북쪽도 남쪽의 학자나 남쪽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나 학술 교류하면서 단군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네, 같이 하자. 그래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발표를 했었는데 한 몇 년 동안 걸렸어요. 이걸 성사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여튼 학술 교류에 있어서도 북한에서 지금 관심 있는 건 단군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일제시대 침략 정책. 이 두 가지가 북한에서 학술 교류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의 동질성. 그 뭐냐? 남북이 같아요, 그거는. 체제와 이념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단군이야말로 남북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속에서 뭔가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촉매 계기, 근거가 된다. 작년에 갔을 때 이제 그 9월산 삼성사에 갔었는데 이게 보면 왜 그 아사달에 가서 산신이 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9월산입니다. 거기 보면 단군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삼성사라는 건 뭐냐면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평양에 보면 저 고려시대 때 이제 지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지금 개축됐지만 숭령전이라고 동명성황하고 고조선, 단군을 모신 사당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 그러면은 단군이라든지 무슨 이런 우리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죠. 오히려 지금 남쪽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단군능도 보셨지만 단군능 그다음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도 단군능 복원하고 사당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또 남쪽에서도 만이산을 우리의 이제 또 저거라고 하면서 남북이 같이 이제 단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공통 분모로 해서 남한과 북한이 인연과 체제를 초월해서 하나 한민족으로서의 그 통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적으로 더더군다나 이제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신화의 내용을 보셨지만 단군신화를 가지고 여태까지 학자들은 주로 이게 뭐 신화냐 사화냐 또는 이게 뭐 건국신화냐 농경신화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한 신화 또는 완전한 역사도 아니고 신화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다음에 농경이냐 개국이 아니라 건국이 아니라 농경적인 신화도 있고 개국신화적 의미도 있다.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저는 요왜 365일, 100일, 377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 멀리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건데 377일만 얼마 전에 조금 이제 지금 산부인과 나면서 바뀌었지. 예? 돌 100일 다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 있단 말이에요. 100일. 이건 뭔가 우리의 아주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렇게 전통 문화를 잘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전통 문화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서 문화적 동질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소위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국제화 세계화하면 우리 거 버리고 뭔가 딴 거를 가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것만 하고 딴 데 가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라 서구화를 하건 국제화를 하건 세계화하건 우리 정체성을 확립한 위에 바탕 위에 가야 그게 우리의 진정한 세계화 국제화를 가져가지 우리 거 없이 버리고 가면은 뿌리 없는 존재가 돼요. 그 우리 용비어창가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면서 우리 뿌리를 제대로 단단히 해야 다른 나라하고도 하고 뭐 받아들이지 우리 거 없이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말 못하고 영어만 한다고 이게 세계화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말도 제대로 하고 영어도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그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국제화와 세계화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면서 오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말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최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순히 그 옛날 얘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 단군 신화의 이면에 이렇게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얽혀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많으셨을 텐데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민족마다 신화는 그 민족 실현기의 구심점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민족의 예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신화 그러면 잘 아는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는 중국의 이제 방고 신화, 사망어제 신화도 있고, 일본의 이제 그 천조 대신 신화, 즉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인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그 바로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천황이 아마데라스 오미카의 자손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 천조 대신 신화를 자기들의 어떤 민족의 구심점으로 했어요. 특히 그 군국주의를 강화할 때. 그러면서 일본의 이제 천황가의 그 신궁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게 이세 신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 신궁에 일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을 이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참배를 함으로써 자기 조상에 대한 그 어떤 그 숭조의식 그걸 강화시키고 하면서
이제 일본의 그 어떤 민족의 일체화, 이 소위 말해 황국신민화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강조했고 그 일환으로 심지어는 식민지 시대 때 일제 시기에 우리 남산에도 신궁져 가지고 이 조선 사람도 똑같은 황국신민이라는 입장에서 참배하게끔 하는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근데 이건 물론 이제 그야말로 소위 국수주의적인 입장이 강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단군을 강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식민지 시기에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항적인 입장에서의 민족주의고 우리는 너희들 즉 천조 대신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단군 신화라든지 개천절이 왜 오늘날에도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열띤 강의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최강식 교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S 특강 오늘은 개천절을 맞아서 단군 신화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단군에 대한 어떤 공통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그간 잃어버렸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통일의 초석이 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 KBS 특강 단군 신화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한국방송